안녕하세요. 농업직 채널 지따이 남장입니다.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사 안 하면 강제로 매각명령을 검토하라. 그 순간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졌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고향의 노남마지기,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온 지 20년, 지금은 경작을 못하고 있는 그 땅, 이제 강제로 팔아야 하는 걸까요? 야권에서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시민단체에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농지전쟁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을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 이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지 벌써 3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아무도 체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으로 물려받던 농지를 팔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 농지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분포지도인데요. 서울의 농지 평균 실거래가는 1제곱미터당 약 94만 원 정도입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은 6만 원 정도 합니다. 같은 농지인데도 가격이 16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만 전국 농지 가격이 21.4% 올랐습니다. 주식 얘기가 아니라 농과 밭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2022년 기준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 실거래가를 보고한 자료입니다. 물론 최근에 농지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2021년 고점 대비해서 평균 34%가 하락했고요. 거래량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요즘은 팔고 싶어도 구매자가 없는 지역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농지 가격도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고, 도시근교는 투기 수요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 농촌에서는 농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단속하려는 대상이 전국 모든 비농업인 소유 농지일까요? 아니면 도시근교에서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일까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데이터가 지금 잘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돈지 관련 공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 그러니까 그 공부가 아니고요. 어떤 국가에서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토지대장을 의미합니다. 국토부의 토지대장, 농식품부의 농지대장, 통계청의 경지면적통계.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숫자를 말합니다. 농지대장에는 있는데 경지면적 통계에는 없거나, 지목은 전담인데 실제로는 참고나 주차장이거나, 현장 농민 관점에서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더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직불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자를 모르거나 은퇴한 어르신이 땅을 계약서 없이 빌려짓거나, 이런 경우가 농촌에는 꽤나 흔합니다. 농사는 짓고 있는데 서류에는 없는 사람, 서류에서 없으면 정책에서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두 가지를 최소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대통령이 말한 농지 전수조사가 30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한국 농업에 무엇을 말하는지.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땅이 너무 많아서, 기술이 없었어, 예산이 없었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2022년부터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매년 의무화됐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생긴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방 공무원입니다. 읍면 사무소의 농지 담당 공무원이죠. 한두 명 있으려나요? 관내에는 수백 수천 필지의 농지가 있는데 이걸 직접 발로 뛰어서 다 확인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구조죠. 그래서 현행조사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증을 의미하죠. 농취증을 발급받은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관내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로 취득한 농지, 즉 오래된 위장 보유자는 조사 범위 바뀝니다. 10년 전에 허위로 농취증을 발급받아 방치 중인 농지는 이 조사에서는 안 잡히는 거죠. 법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할 사람과 예산을 주지는 않은 거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농지법 위반, 무단 전용, 비농업인 위장 취득, 불법 임대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이것이 드러나면 처벌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처벌만 아니죠. 행정처분,
원상 회복 명령, 그리고 사회적 논란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 상황이 누군가에게 불편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가 왜 잘 안 됐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일지도 모르죠. 토지 소유자만이 아닙니다. 지자체 행정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관내 위반 사례가 많으면 행정 책임 문제가 생기고요. 일부 농협도 굉장히 불편해지죠. 조합원 자격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관점에서도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방치가 모두에게 편한 균형 상태가 수십 년간 유지된 겁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입법자들의 이해 충돌 문제도 가끔 제기되기도 합니다. LH 사태 직후인 2021년 언론들이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이 사실이 입법 속도에 영향을 줬는지는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해볼 가치는 충분하죠. 실제로 농지 전수조사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통과되지 못했고요. 22대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발의는 됩니다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도시인 또 피해자라는 프레임의 부재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지금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의 상당 부분은 상속 농지입니다. 부모는 농민이었고 자녀는 도시로 나갔습니다. 이런 현상이 7, 80년대에 광범위하게 일어났었죠. 그런데 고향에 남았던 부모님들이 대부분 돌아가시면서 농지가 자녀 명의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 도시인들은 농지를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렵습니다. 농촌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임대를 하고 싶어도 공식 경로를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임차를 해서 쓰는 경우도 많죠.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상속은 농취증이 없어도 합법입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논의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이들이 불안해집니다. 내 땅을 뺏기는 게 아닌가? 이 불안이 전수조사에 대한 사회적 저항으로 이어집니다. 투기 목적으로 위장 농취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농지를 취득한 사람하고 상속으로 어쩔 수 없이 보유 중인 도시인들 같은 비농업인으로 묶어버리면은 정책 자체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구간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위한 조사 자체가 저항을 받는 역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은 이제 그 둘 사이의 구분이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으신 분들은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력은 없고 드러나면 불편한 사람은 많고 입법자들도 이해 충돌에 놓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정책 대상 구분도 잘 안 됩니다. 이것이 30년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네 가지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농지 정책의 프레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농지 정책은 처음부터 소유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해라. 이 논리는 1949년 농지개혁의 DNA입니다. 당시에는 지주소작 관계를 끊어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옳은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6년에도 같은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소유 규제 방식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하고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지 확인해야 하고 안 지으면 처분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 방식은 전수조사가 전제 조건입니다. 전수조사를 못하면 정책 자체가 작동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전수조사를 지난 30년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농지정책은 30년간 작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행정 실패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아쉽습니다. 농지 데이터를 모르는 것은 어디서 무엇이 얼마나 생산되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품목별 농업 정책을 설계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직불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잘 모르고 어느 지역에 어떤 작물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청년 농업인이 진입할 수 있는 땅이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농지 데이터는 한국 농업 정책의 운영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운영 체제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저는 일본의 사례에서 중요한 힌트를 찾았습니다. 2014년 일본은 농지 중간관리기구를 설치합니다. 줄여서 농지뱅크라고 부르죠. 이 기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소유권을 묻지 않겠다. 대신 이용권을 관리하겠다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 중간관리기구, 농지뱅크라고 하죠. 이용권을 맡깁니다. 그 기구는 이용권을 모아서 농업 경영체에 빌려줍니다. 대신에 소유자는 임대 수익을 받습니다. 소유자가 도시인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유자가 노인이어도 되고요. 소유자가 농사를 안 지어도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땅에서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있느냐입니다. 일본이 이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건 배경이 있습니다. 일본도 고령화와 인농으로 경작을 못하는 농지가 급증했습니다. 소유자는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땅, 이걸 경작 포기지라고 합니다. 소유 규제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유자한테 팔아라 아니면 직접 지어라 해봤자 팔 사람도 지을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책 프레임 자체를 바꿉니다. 누가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경작하느냐로. 이 전환의 전제조건이 바로 디지털 농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일본은 농지 중간관리기구 설치와 함께 농지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필지 단위로 소유자, 이용연항, 경작 여부를 전산관리합니다. 그래야 농지 이용권을 농업경영처에 집적하고 또 농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고 중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농지 공간 포털에는 이미 2024년 기준 25cm급의 항공 영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위생 식생 지수 NDVI 분석으로 필지 단위 경작 휴경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이미 있는 거죠. 문제는 이 기술을 부처 간 연계해서 실제 정책에 쓰는 집행 의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지은행도 일본 농지뱅크하고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임대수탁, 규모화 사업, 청년농 지원. 그런데 일본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농지뱅크는 법적 강제력이 약간 있습니다. 일정 조건의 농지는 농지중간관리기구를 통해서 이용권이 이전됩니다. 한국의 농지은행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거고요. 자발성에 기대는 시스템은 소유자가 불편해지는 순간 멈출 수밖에 없죠. 이번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가 단순히 불법 단속으로만 끝난다면 30년 뒤에도 아마도 오늘 했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계기가 다음 세 가지로 이어진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기반 전수조사로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자. 둘째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직불금, 품목정책, 청년농 지원 정책에 정밀화를 하자. 셋째는 농지은행의 법적 권한도 강화하자. 이용권의 집적과 중개 기능을 실질화하는 것. 이 흐름이 소유 규제 중심의 농지 정책에서 이용관리 중심으로 전환입니다. 일본이 2014년에 시작한 그 전환을 한국은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30년간 안 된 이유는 4가지입니다. 지자체 인력과 예산의 부재, 드러나면 불편한 이해관계자들, 입법자들의 이해 충돌, 그리고 정책 대상 구분의 실패.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 프레임입니다. 한국 농지 정책은 소유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됐고 그 방식은 전수조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수조사를 지금까지 못해왔습니다. 이 순환고리를 끊는 방법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누가 소유하느냐에서 누가 경작하느냐로, 소유 규제에서 이용 관리로. 일본은 이미 이 전환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기술도 있고 제도도 씨앗은 있습니다. 지금은 농지 가격도 크게 하락하는 시기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농지 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건 집행 의지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처벌 논리로 끝나지 않고 디지털 농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용자 중심의 농지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전수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직불금 지급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품목별 농업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도시인의 상속 농지 보유자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음 편에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